오늘 참 좋구나. 이렇게 함께 걸으니 더욱 좋구나.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그 빛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지럽게 번지고 있었다. 이서연은 낡은 운동화에 스며드는 차가운 빗물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에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꾸민 낡은 타블렛이 든 가방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그녀의 꿈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낮에는 작은 의류 공장에서 보조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디자인 공모전에 낼 작품을 구상할 시간조차 부족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지독한 현실의 끝에 분명 찬란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반지하 자취방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어두운 골목 어귀에 멈췄다.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낡은 건물 처마 밑에서 한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은 흠뻑 젖어 있었고 앙상한 어깨는 추위와 배고픔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 옆을 지나쳤다.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도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 역시 고단했고 가진 것이라고는 내일 아침 식사를 위해 남겨둔 몇천 원과 손에 쥔 작은 우산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노인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결국 서연은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자신의 유일한 우산을 노인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게 팬주름 사이로 드러난 눈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애써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감기 걸리세요. 일단 이거라도 쓰고 계세요. 그녀는 자신의 손에 있던 우산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연과 그녀가 내민 우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말은 손이 우산 손잡이를 감싸 쥐는 순간 서연은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굶주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포장해 들고 다시 노인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노인 옆에 조심스럽게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따뜻할 때 좀 드세요. 빈속에 비까지 맞으시면 병나세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노인이 불편해할까 싶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재킷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비에 젖은 옷 위였지만 조금이라도 온기를 더해주고 싶었다.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서연은 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산도 재킷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걷는 길은 춥고 고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그저 노인이 무사히 밤을 보내기만을 기도했다.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되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을 때 골목 건너편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정중하게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감기 드시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크고 두툼한 담요가 들려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리는 꼿꼿했고 아까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서연이 덮어준 낡은 재킷을 소중하게 매만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 비서, 방금 저 아가씨에 대해 알아봐 주게. 이름, 나이, 사는 곳, 가족 관계. 아주 상세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륜과 함께 흥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저 국밥 식기 전에 차 안으로 가져오게. 아주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식사로군. 김 비서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 그릇과 우산을 챙겼다. 그는 젖은 재킷을 대신해 회장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차문을 열었다. 차에 오르기 전 회장은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자신의 반지하 방에 도착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그제야 고단함이 몰려왔다. 내일 당장 입고 갈 옷과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 걱정이 앞섰지만 그녀는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낡은 타블렛을 켜고 다시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밝은 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몰랐다. 오늘 밤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거대하게 뒤바꿔 놓을지, 그리고 차가운 도시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주목하는 강력한 시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강민준 회장은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몇 년 전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엄청난 빚을 떠안은 채 디자인이라는 꿈 하나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25살의 아가씨. 강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늘 밤 빗속에서 만난 서연의 맑은 눈동자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의 부와 권력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서연은 달랐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유일한 골칫거리인 손자 강지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했고 세상을 오직 이익과 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차가운 기계처럼 변해버렸다. 그런 손자에게 오리엄 그룹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는 밤마다 고뇌했다. 저 아이라면 혹시 지훈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강 회장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내일 아침 이서연 양을 직접 만나야겠네. 내가 직접 가지. 그의 결정은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밤새 디자인 작업을 하느라 퀭한 눈으로 의류 공장으로 출근했다. 어젯밤 비를 맞은 탓인지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공장의 시끄러운 재봉틀 소리와 먼지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재단 보조 일을 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두 식당으로 향할 때 그녀는 구석에 앉아 빵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다. 바로 그때 공장 입구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젯밤 회장과 함께 있던 김 비서였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서연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은 허름한 공장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공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다. 김 비서는 서연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 양 되십니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물었다. 누구신데 저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작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태도는 더없이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느껴졌다. 서연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김 비서를 따라 공장을 나서는 모습을 본 동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슨 큰 사고라도 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숨겨진 배경이라도 있는 것인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서연은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다. AURUM 타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오리엄 그룹의 본사였다. 서연은 눈앞의 거대한 건물에 압도당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 동안 마주할 일 없을 것 같던 세계였다. 김 비서는 그녀를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안내했다. 묵직한 원목문이 열리고 서연은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채워진 넓은 공간. 그 중앙에 놓인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분명 어젯밤 골목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다. 비록 남루한 옷 대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인자하면서도 날카로운 그 눈빛은 틀림없었다. 서연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노인, 아니 강민준 회장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어젯밤엔 정말 고마웠소, 이서연 양.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푹신한 소파를 권하며 김 비서에게 차를 내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놀란 것 같군. 내가 왜 그런 행색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겠지.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회장님께서 왜 그런 곳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가끔 그렇게 세상 구경을 한다네. 내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의 민낯을 보는 거지. 대부분은 나를 못 본 척 지나가거나 벌레 보듯 쳐다보더군. 그런데 서연 양은 달랐어. 그는 어젯밤 서연이 보여준 친절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국밥을 사주고
심지어 자신의 재킷까지 벗어주었던 일.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특히 서연 양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겐 더더욱. 그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처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 회장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자네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네. 무례했다면 용서하게. 하지만 나는 확신이 필요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풍경을 등진 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람을 찾고 있었네. 돈이나 권력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 진실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네를 찾았지, 이서연 양. 그의 선언에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대체 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강민준 회장의 말은 거대한 회의실 안을 조용히 울렸지만 이서연의 귓가에는 마치 천둥처럼 거세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목이 자신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혹시 어젯밤 빗속에서 지독한 감기에 걸려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겨우 열어 물었다.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장님 같은 분께서 저를 찾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떨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김 비서가 내온 따뜻한 차를 그녀에게 권했다. 우선 차부터 한잔하게. 긴 이야기가 될 테니. 그의 차분한 태도에 서연은 마지못해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떨리는 손끝을 통해 퍼져나가자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했다. 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이 하나 있네. 이름은 강지훈이라고 하지. 지금 이 오리온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손주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깊은 우려가 배어 있었다. 그는 지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어릴 적부터 비범할 정도로 똑똑했고 경영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의 손을 거치면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도 성공으로 이어졌고 그의 냉철한 판단력은 오리움을 더욱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경영인인 동시에 마음이 얼어붙어 버린 불쌍한 아이이기도 했다.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배신과 상처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했고 그들의 친절 뒤에는 반드시 검은 속셈이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세상 모든 관계를 철저히 이해타산적으로만 바라보았고 사랑이나 믿음 같은 감정은 어리석은 자들의 환상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강 회장은 그런 손주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 아이는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 나는 그 아이가 언젠가 그 갑옷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져 버릴까 두렵네. 강 회장의 눈빛이 침통하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곁에서 그 갑옷을 억지로 벗기려 하는 대신 스스로 갑옷을 벗고 싶게 만들 사람을 찾아왔던 걸세.
그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나는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네. 지훈이의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사람. 어젯밤 나는 빗속에서 자네를 보았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모습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연은 숨을 죽였다. 이야기가 점점 더 믿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강 회장은 본론을 꺼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서연 양, 내가 자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네. 내 손주 강지훈의 약혼녀가 되어주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만 크게 뜨고 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서연의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강 회장은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다. 물론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닐세. 이것은 계약일세. 1년 동안 지훈이의 약혼녀 행세를 해주는 조건으로 자네가 지금껏 짊어지고 있던 모든 빚을 청산해 주겠네. 그리고 자네의 이름으로 된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자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패션 브랜드 론칭 자금 전액을 지원하겠네. 제안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래도 만져볼 수 없을 엄청난 액수였다. 그 돈만 있다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 이상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고 하루 세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무엇보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는 기회였다. 순간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눈앞에 펼쳐진 달콤한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모욕감이었다. 자신의 순수한 선의가 돈으로 평가받고 마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어젯밤 제가 했던 행동은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을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저의 그 마음을 돈으로 사려고 하시는군요. 제 인격과 자존심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의 손주분이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이런 식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꿈을 이룰 겁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라도 제 영혼을 팔면서까지 쉬운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호한 거절의 말을 마친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놀란 것은 강 회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이 어린 아가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 그의 눈에 실망감 대신 흥미로운 빛이 떠올랐다. 그녀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의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서연 양, 내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게나. 하지만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묵직한 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공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김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강 회장의 눈치를 살폈다. 회장님, 어쩌지요? 저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강 회장은 그러나 의외로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연이 어리움 타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심지를 가진 아이였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김 비서, 봤나? 저 아이의 저 당당한 모습을. 저런 아이라야만 하네. 그래야만 우리 지훈이를 감당할 수 있지. 그는 김 비서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오히려 일이 더 재미있어지겠군. 저런 아이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의 눈이 지략가의 것처럼 반짝였다. 이서연 양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그녀가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그녀가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걸세.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 할수록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깨닫게 되겠지. 그리고 결국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강 회장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한편 오리엄 타워를 빠져나온 서연은 터덜터덜 정류장으로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다.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아쉬움이 뒤섞여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타 차창에 머리를 기댔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결코 돈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혀 보리라.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시련과 유혹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서연의 단호한 거절 이후 며칠 동안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오리움 타워에서의 일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잊으려 애쓰며 다시 자신의 팍팍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의류 공장의 먼지 섞인 공기와 편의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계속해서 일렁였다. 강민준 회장의 알 수 없는 미소와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겠다던 굳은 다짐이 교차하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그녀의 낡은 자취방 앞에 낯선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다.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들어진 티켓 봉투였다. 한국 디자이너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파티.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패션계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신진 디자이너에게는 꿈과도 같은 자리였다. 서연은 어리둥절했다. 무명의 보조 디자이너인 자신에게 이런 귀한 초대권이 올 리가 없었다. 봉투 안에는 초대권과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서연님의 재능을 응원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꿈을 향한 귀한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강민준 회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가 돈으로 그녀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녀의 꿈을 미끼로 던진 것이었다.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인맥이 절실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없었다. 이 파티는 그녀의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결국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그들의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자신의 힘으로 잡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는 그들의 동정이나 시혜가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파티 당일 서연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단 한 벌뿐인 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원단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감각이 고스란히 담긴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라인의 딥 그린 드레스였다.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청초하면서도 강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낡은 구두를 깨끗이 닦고 어설프게나마 직접 머리를 손질했다. 이 화려한 세계 속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압도적인 화려함에 숨을 멈췄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부드럽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벽하게 분리된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낯선 풍경을 관찰하며 명함을 건넬 기회를 조심스럽게 엿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의 한 곳으로 쏠렸다. 어리엄 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이 그의 약혼녀로 알려진 유채린과 함께 등장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냉혹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유채린은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여왕처럼 도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강민준 회장의 손자. 자신이 약혼녀 역할을 제안받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는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강민준 회장이 지훈을 향해 눈짓을 보냈고 지훈의 차가운 시선은 정확히 서연이 있는 곳을 향했다. 그는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였다. 강지훈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유채린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천천히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침내 그녀의 앞에 멈춰선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그녀의 초라한 차림새와 어색한 태도를 남김없이 베어내는 듯했다. 당신이군. 할아버님의 새로운 취미 생활이라는 게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가를 만큼 차갑고 낮았다. 그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유채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 씨, 누구세요? 아는 분이에요? 그녀는 서연의 소박한 드레스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훈은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할아버님께서 길에서 주워온 보석이라고 하시더군. 내 눈에는 그냥 돌멩이로 보이는데 말이야. 그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두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 덕분에 겨우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유채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말했다. 어머, 그러시구나. 디자이너 지망생이신가 봐요. 이런 자리에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 드레스도 직접 만드셨나 봐요. 어쩐지 독특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독특하다는 말은 촌스럽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강지훈의 차가운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네, 돌멩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석은 원래 거친 원석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가치가 보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유채린에게도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 드레스는 제게 가장 소중한 옷입니다. 제 꿈과 땀이 담겨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이런 식의 반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만났던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의 앞에서 겁을 먹거나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유채리는 순간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천한 것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다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꿈이라 좋네요. 하지만 꿈만으로는 이 세계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거 곧 알게 될 거예요. 배경도 인맥도 없는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바로 그때 파티의 주최자인 디자이너 협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지훈과 유채린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서연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다. 오, 이보게. 자네가 입고 있는 드레스 정말 멋지군. 라인이며 색감이며 보통 솜씨가 아니야. 어느 브랜드 제품인가? 노장의 칭찬에 유채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옷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저만의 브랜드가 없는 디자이너 지망생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밝혔다. 협회장은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허허, 놀랍군. 정말 대단한 재능이야.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들고 내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게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경멸에서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왜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꽃뱀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굴욕감에 휩싸인 유채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지훈 씨,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이런 볼품없는 애랑 더 이상 엮일 필요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한번 쳐다본 뒤 아무 말 없이 채린을 따라 자리를 옮겼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오늘 밤 지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상류 사회의 냉혹함과 잔인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도 발견했다.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저 멀리서 강민준 회장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갈라 파티에서 돌아온 후 이서연의 삶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디자이너 협회장의 인정을 받았다는 희망이 그녀를 들뜨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지훈의 경멸적인 눈빛과 유채린의 날선 목소리가 악몽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애써 그날의 불쾌한 기억을 지우려 노력하며 협회장에게 보여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타블렛 화면 위에 쏟아부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녀의 소박한 일상에 차가운 비수처럼 불행이 날아들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자취방 우편함에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법원 등기가 꽂혀 있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동산 강제 집행 예고 통지서라는 절망적인 문구였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작은 집이 마침내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빚을 갚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닥치는 대로 일해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성역이자 마지막 보루였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은행을 찾아가 사정했지만 담보 가치가 없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다.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으로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냉정한 대답뿐이었다. 그녀는 완성되지 않은 디자인 시안 몇 개를 들고 무작정 디자인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팔아보려 했지만 무명의 학생 작품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철저히 등을 돌렸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왔다. 밤이 되면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부모님과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자존심이고 꿈이고 모든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날 밤이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의 낡은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칠 전 오리움 타워에서 보았던 김 비서가 검은 우산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고급 세단이 빗속에서 조용히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허름한 방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정중하지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서연 양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절박한 순간을 그들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김 비서는 가방에서 익숙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이전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아니, 그 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거절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집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소유권을 완벽하게 그녀에게 이전해 준다는 조항.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제공. 그녀의 이름을 건 브랜드 론칭을 위한 무제한 자금 지원.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이 그저 이름 몇 자를 적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불씨 같은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조건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 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서연은 펜을 들어
계약서의 몇몇 조항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강남 아파트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겁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개인적인 사치와 부를 상징하는 조항들을 가차없이 그었다. 브랜드 론칭 자금 지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 꿈은 제 힘으로 이룰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강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돈뿐입니다. 그 돈은 회장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1년 동안 약혼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해 주십시오. 계약이 끝나면 저는 회장님과 강지훈 씨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겠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추억을 지키기 위해 담보로 잡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그녀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로 강민준 회장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김 비서는 전화를 끊고 말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십니다. 이서연 양의 뜻을 존중하시겠다고요. 새로운 계약서가 즉석에서 작성되었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계약서 위에 적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계약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가족의 마지막 유산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김 비서는 일을 마친 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일부터 강지훈 전무님과 함께 지내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 곧 사람을 보내 도와드릴 겁니다. 그의 말을 끝으로 서연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의 삶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한,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긴 채 텅 빈 집을 나섰다. 문 밖에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차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익숙한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사라져갔다. 그녀는 이제 화려하지만 차가운 사자굴 같은 그들의 세계로 정식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강지훈의 개인 비서가 안내한 곳은 그의 개인 저택이 아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곽처럼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중심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즈넉하고 거대한 한옥 저택이었다. 이곳은 강씨 일가의 본가이자 강민준 회장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서연은 이제부터 자신의 무대가 될 이 거대한 감옥 같은 공간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싸우러 가는 군인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문턱을 넘었다. 집안을 관리하는 나이든 집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방을 안내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 간략히 전달했다. 오늘 저녁은 회장님과 전무님, 그리고 유채린 아가씨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서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첫날부터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본체와 떨어진 아담한 별채였다.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옷 몇 벌을 꺼내 정리했다. 그 중에는 갈라 파티에서 입었던 딥그린 드레스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드레스 대신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다. 오늘은 화려함이 아닌 단정함으로 승부해야 했다. 약속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하인이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식당은 집안의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규모와 품격을 자랑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길게 뻗은 원목 식탁 위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이미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상석에, 그리고 강지훈과 유채린이 그 양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 회장의 눈에는 온화한 미소가, 강지훈의 눈에는 여전한 냉기가, 그리고 유채린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적의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채린은 오늘을 위해 작정이라도 한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들고양이를 노려보는 도도한 페르시안 고양이 같았다. 서연은 잠시 호흡을 가다들이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서연이 자리에 앉아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날카롭게 울렸다. 침묵을 깬 것은 예상대로 유채린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연 씨는 이런 분위기의 식사는 처음이시죠? 많이 어색하시겠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일상이라서요. 그녀의 말은 걱정해 주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서연의 출신을 비웃으며 격의 차이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강지우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자신의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 유치한 신경전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듯 철저히 방관자의 태도를 유지했다. 서연은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유채린을 마주 보았다. 네, 맞아요. 조금 어색하네요.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유채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 서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해왔어요. 한 끼 식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필요한지 아니까요. 쌀 한 톨, 채소 하나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맛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멋진 곳에서의 식사도 물론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식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만찬이랍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떠한 공격성도 없었지만 그 어떤 날카로운 반박보다 더 큰 힘이 있었다. 그녀는 유채린의 공격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유채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강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준 회장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한 번 하며 대화의 주제를 돌렸다. 지훈아, 다음 주에 있을 해외 합작 투자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는 일부러 업무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강지훈은 그제야 입을 열어 막힘없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경영인으로서의 날카로운 지성과 자신감이 넘쳤다. 한동안 두 사람의 전문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서연과 유채리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할 뿐이었다. 대화가 잠시 끊긴 틈을 타 유채린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다. 그녀는 이번에는 강지훈을 향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우리 다음 주말에 새로 개관하는 갤러리 VVIP 파티에 같이 가요. 프랑스에서 온 유명한 현대 미술 작가도 온다던데 작품들이 정말 대단하대요. 그러고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참, 서연 씨는 디자인 전공이라고 하셨죠? 그럼 미술에도 관심 많으시겠네요. 혹시 피에르 듀퐁이라고 아세요? 요즘 유럽에서 가장 핫한 작가인데 그녀는 서연이 당연히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값비싼 해외 작가의 전시회를 챙겨볼 여유가 없었을 테니 말이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 그럼요. 피에르 듀퐁. 해체주의적 시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을 탐구하는 작가 말씀이시죠.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평론이 흘러나왔다. 저는 특히 그의 초기작인 버려진 것들의 교향곡 시리즈를 인상 깊게 봤어요. 폐자재들을 이용해 만든 설치 미술이었는데 산업사회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발견해내는 그의 통찰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최근 작품들은 너무 상업적으로 변한 것 같아 조금 아쉬워요. 초기의 날카로운 비판 의식은 사라지고 부유층의 취향에 맞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랄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다. 자신만의 뚜렷한 관점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모두가 놀랐다. 유채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작가의 이름과 명성만 알고 있었을 뿐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토록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다. 강민준 회장은 대놓고 감탄의 눈빛을 보냈고 마침내 강지훈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서연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그저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운 좋게 할아버지의 눈에 띈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세운 모든 편견을 보기 좋게 깨부수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약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웬만한 전문가보다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유채리는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여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저택을 떠났다. 식당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 즐거운 식사였네. 두 사람도 이만 들어가시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이제 거대한 식탁에는 서연과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여전히 감정을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그것은 비난이나 경멸이 섞인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순수하게 궁금해하고 있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법칙을 모두 거스르는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서연은 담담하게 그를 마주 보았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이서연입니다. 제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차가운 향기가 잠시 그녀의 곁을 맴돌다 사라졌다. 혼자 남은 서연은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그녀는 사자굴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승리를 거두었을지도 몰랐다. 강씨 저택에서의 동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서연과 강지우는 거대한 저택의 동쪽과 서쪽 끝에 각각의 공간을 차지한 채 마치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유령처럼 지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시간을 피해 마주치지 않았고, 복도에서 스치기라도 하면 형식적인 목례 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지훈에게 서연은 할아버지가 들여놓은 성가시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물질 같은 존재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했다. 지난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당돌함과 예상 밖의 지성은 그저 돈 많은 남자를 낳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연기일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세상에 대가 없는 선이란 없다고 믿었고, 이서연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결국 오리엄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꿰차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그 단단한 확신은 아주 사소한 균열들로 인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어느 날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지훈이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다가 정원 건너편 별채에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호기심보다는 감시의 목적이 더 컸다. 저 여자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나 확인해 볼 심산으로 그는 소리 없이 별채 근처로 다가갔다. 커튼이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그는 이서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나 쇼핑에 대한 잡지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낡은 타블렛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한 채 화면 위를 빠르게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반짝였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에도 꿈을 좇는 자의 생기가 넘실거렸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녀의 타블렛 화면을 훔쳐보았다. 화면에는 그가 보아왔던 그 어떤 디자이너의 스케치보다 독창적이고 대담한 디자인들이 펼쳐져 있었다. 단순한 옷의 형태를 넘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패션에 대해 문외한이었지만 그것이 엄청난 재능의 결과물이라는 것쯤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계약을 통해 얻게 될 부와 명예에 취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복잡한 서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방금 본 이서연의 모습과 그녀의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정말로 돈 때문에 이 계약을 받아들인 게 아닐 수도 있나? 그의 철옹성 같던 편견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 던져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것 또한 그럴듯한 연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두 번째 균열은 며칠 후 저택을 방문한 유채린 때문에 일어났다. 유채린은 약혼녀 행세를 하는 서연이 지훈과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질투와 위기감을 느끼고 사사건건 그녀를 감시하고 흠집을 잡기 위해 수시로 저택을 드나들었다. 그날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이든 가정부가 내온 차를 마시다가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있었다. 아주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찻잔 온도가 이게 뭐냐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니까 평생 남의 집 살림이나 해주는 거예요. 유채린의 경멸적인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이든 가정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바로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당혹감과 서러움이 가득했다. 마침 계단을 내려오던 서연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가정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리고 유채린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채린 씨, 이분은 평생 남의 집 살림이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고마운 분이세요. 그리고 이 차는 제가 마셔보니 딱 적당한 온도 같은데요. 혹시 채린 씨께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미각이 조금 예민해지신 건 아닐까요? 그녀는 가정부의 편을 들면서도 유채린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지는 않는 현명한 화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 말의 핵심은 명백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유채린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가정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서 쉬세요. 차는 제가 다시 준비할게요. 이 모든 광경을 2층 난간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지훈의 마음속에 복잡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유채린이 아랫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구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지만 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세계의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과 존중이라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그는 서연의 따뜻함과 유채린의 잔인함을 속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채린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달콤한 미소와 애교가 모두 철저히 계산된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싹 텄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본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의 강인함은 약자를 향한 따뜻한 연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훈은 의식적으로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용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때로는 그들의 일을 돕기도 했다. 정원사 아저씨와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방 아주머니에게는 요리를 배우기도 했다. 그녀는 계약에 의해 들어온 이방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저택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그는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그는 본의 아니게 그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응, 친구야. 나 잘 지내. 걱정 마. 아니야, 힘든 거 없어. 좋은 분들 밑에서 디자인 일 배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 곧 내 이름으로 된 멋진 옷을 너에게 제일 먼저 선물할게. 그러니까 너도 힘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든 현실을 친구에게 숨기고 오히려 친구를 위로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잠시 동안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것은 동정심과는 다른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생경한 감정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갑옷 속에 숨겨진 연약한 맨살을 본 것이었다. 늘 당당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그녀 역시 홀로 눈물 짓는 평범한 여자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이 녹아내린 자리에 이름 모를 감정이 아주 작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를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었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막연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이서연은 그저 1년짜리 계약 상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리와 가슴은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돈만 밝히는 여자라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서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었다. 강지훈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바로 유채린이었다. 동물의 왕국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경쟁자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듯 그녀는 지훈의 눈빛과 말투에서 이서연이라는 변수가 만들어낸 작은 파장들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예전 같았으면 서연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멸적인 농담의 소재로 삼았을 지훈이 이제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피하거나 심지어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까지 했다. 유채린의 마음속에 불길한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에게 강지훈과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두 가문의 결합을 통해 더 큰 부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저 촌스러운 계집애가 그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불안감은 오리움 그룹의 다음 시즌 컬렉션을 준비하는 회의에서 극에 달했다. 오리움의 디자인팀은 최근 혁신적인 신소재를 개발했고 이 소재를 활용한 메인 디자인을 공모하고 있었다. 유채린 역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유명 디자이너를 섭외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서연에게 누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회의 도중 강지훈이 불쑥입을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외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내부의 숨은 인재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서연 씨 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놀라움과 의혹이 섞인 눈으로 지훈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 역시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유채리는 간신히 표정 관리를 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분노로 주먹을 세게 쥐고 있었다. 감히 강지훈이 저 여자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다니. 이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였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오랜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서연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와 증오로 차갑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서연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짓밟아 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채리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어리움 그룹 디자인팀의 젊은 연구원 한 명을 은밀하게 만났다. 그 연구원은 야망은 크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항상 돈에 쪼들리고 있었다. 유채리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거액의 돈 봉투와 함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돈의 10배를 더 줄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오리움의 안주인이 되면 자네를 디자인팀 수석으로 앉혀주지. 연구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유채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우선 그 연구원이 오리움의 신소재 기술과 핵심 디자인 시안이 담긴 USB를 몰래 빼돌린다. 그리고 그것을 경쟁사인 느원 패션에 팔아넘기는 것처럼 위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범죄의 주모자가 바로 이서연인 것처럼 완벽하게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연구원은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기밀 자료를 빼내는데 성공했다. 유채리는 대포폰을 이용해 익명의 제보자인 척 느원 패션 측에 접촉했고 헐값에 자료를 넘기는 대신 거래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느원 패션은 굴러들어온 호박에 쾌재를 부르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남은 것은 사냥감을 덫으로 몰아넣는 일뿐이었다. 유채리는 마지막 단계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설 해커를 고용했다. 해커는 연구원이 알려준 서연의 개인 컴퓨터 접속 정보를 이용해 그녀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그리고 유출된 디자인 파일이 마치 그녀의 컴퓨터에서 느원 패션 측으로 전송된 것처럼 완벽한 디지털 기록을 조작해냈다. 또한 연구원이 돈을 받은 대포 통장의 명의를 오래전 서연과 사이가 틀어진 옛 친구의 것으로 위장하여 입금 기록을 남겼다. 모든 조각들이 이서연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도록 정교하게 맞춰졌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어리움 그룹의 신소재 컬렉션 발표회가 임박한 시점, 경쟁사인 The One 패션이 어리움의 디자인과 놀랍도록 유사한, 아니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먼저 시장에 출시해버린 것이었다. 어리움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수년간의 노력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명백한 내부 기밀 유출 사건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경로했고 즉시 내부 감사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지우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직접 조사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내부의 모든 임직원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고 회사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유채린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서연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감사팀에 제출했다. 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이 최근 돈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느원 패션의 디자이너와 비밀리에 접촉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목격담까지 담겨 있었다. 감사팀은 즉시 서연을 조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그녀의 개인 컴퓨터와 금융거래 내역을 압수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유채린이 설계한 대로였다. 서연의 컴퓨터에서는 기밀 파일이 경쟁사로 전송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옛 친구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서는 느원 패션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흔적이 나왔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배신자이자 은혜를 원수로 갚은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서연은 자신이 왜 조사를 받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차가운 취조실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감사팀 직원들은 그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느원 패션으로부터 돈을 받고 우리 회사의 기밀을 넘긴 게 맞습니까? 당신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전송된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무슨 오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여자로 비칠 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절대적인 고립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소식을 듣고 회의실로 달려온 강지훈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마 그녀를 믿고 싶지 않은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가 잠시나마 마음을 열었던 그 모습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연기였단 말인가? 그는 배신감과 실망감에 휩싸여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을 보고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해도 그만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길 바랐던 것일까?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채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서연 씨,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녀의 완벽한 연기는 서연의 목에 걸린 올가미를 더욱 세게 조이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온 세상이 이서연에게 등을 돌렸다. 오리엄 그룹의 저택은 더 이상 황금세장이 아닌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별채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다. 방문 앞에는 감시의 눈길이 번뜩였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듯했다. 배신자,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은 주홍글씨처럼 그녀의 영혼에 새겨졌다. 천 며칠 동안 그녀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강지훈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사조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했다.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아 재판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이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하기 시작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모든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했다. 유채린의 교묘한 도발, 강지훈의 미묘한 태도 변화, 그리고 갑작스럽게 터진 스캔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짜인 연극의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펜과 노트를 들고 자신이 발견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첫 번째 의문점은 돈이 입금되었다는 차명 계좌였다. 오래전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끊긴 친구의 명의였다. 서연은 그 친구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녀는 결코 불법적인 일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줄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것은 범인이 자신과 그 친구의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을 만큼 자신의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는 의미였다. 두 번째는 컴퓨터에 남겨진 전송 기록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보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왜 굳이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기밀을 유출한단 말인가? 조금만 머리를 써도 바로 추적당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다. 이것은 범인이 유능한 해커이거나 혹은 내부 시스템에 아주 정통한 인물이라서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다는 가설을 뒷받침했다. 한편 강지훈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의 조사를 총괄하면서 지독한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이서연을 가리키고 있었기에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채린의 과장된 위로와 걱정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연기처럼 느껴졌고 사건이 터지자마 붓게 이서연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그녀의 태도에는 섬뜩한 구석마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이서연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밤늦도록 디자인에 몰두하던 열정적인 눈빛,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감싸 안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떤 모욕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던 고든 자존심. 그 모든 기억들이 그녀가 돈 때문에 회사를 배신했다는 완벽한 증거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무엇보다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었다.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투명하게 깨져버릴 것 같던
그 눈망울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고민 끝에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감사팀으로부터 모든 조사 자료 원본을 넘겨받아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다. 그러던 중 그는 디자인팀 연구실의 24시간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석연치 않은 장면을 발견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문제의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유채린이 추천하여 입사했던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유난히 초조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주 잠깐 동안 서버 컴퓨터에 무언가를 연결했다가 황급히 빼내는 행동을 했다.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고 워낙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장면이었다. 이것만으로는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이 거대한 거짓에 두개 난 작은 개미구멍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훈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대로 공식적인 절차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직감을 믿고 이 위험한 진실 게임에 뛰어들 것인가?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이서연이 있는 별채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서연이 절망에 빠져 울고 있거나 혹은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이서연은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노트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이성이 번뜩였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미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조사관이 되어 있었다. 지훈의 등장에 서연은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지훈은 비난하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걸 나에게 증명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경멸 대신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진실을 찾으려는 혼란과 고뇌를 읽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밤새 정리한 노트를 그에게 내밀었다. 노트에는 그녀가 찾아낸 사건의 모든 허점과 의문점들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차명 계좌의 문제점, 비상식적인 해킹 방식,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타이밍이 유채린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까지. 지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노트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분석은 웬만한 전문 수사관 못지않게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그 역시 막연하게 의심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그는 노트를 내려놓고 자신이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발견한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초조하게 행동하던 젊은 연구원의 이야기, 두 사람의 정보가 합쳐지는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가짜 약혼자 관계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어 있었다. 아직 서로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힘을 합쳐야만 했다. 지훈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나를 돕는 건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건가? 서연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저는 제 명예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당신이
그 길에 동참하겠다면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함께 싸우자는 무언의 동의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강지우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외부에서 공식적인 조사의 흐름을 교란하고 시간을 끄는 역할을 맡았다. 이서연은 내부에서 자신이 가진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력으로 유채린이 미처 숨기지 못한 작은 흔적들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저택의 밤 공기 속에 두 사람 사이에는 위태로우면서도 단단한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오리움 그룹의 신소재 컬렉션 런칭쇼가 열리는 날, 행사장은 화려함과 긴장감이 기묘하게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패션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거물들과 특종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오리움의 혁신적인 신소재만큼이나 최근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산업 스파이 스캔들의 주인공 이서연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잔인한 흥분이 번뜩였다. 이서연은 감시인처럼 따라붙은 보안팀 직원들 사이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죄수가 공개 처형장으로 끌려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유채리는 이 행사를 이서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무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서연의 범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녀를 동정심을 유발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인 자신과 대비시켜 자신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히려 했다. 쇼가 시작되기 직전 유채린이 서연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귓가에 아무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즐겨 서연 씨, 오늘 이후로 당신의 이름은 패션계에서 영원히 지워질 테니까 감히 내 것을 넘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무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 유채리는 오히려 속이 타는 듯 했다. 불안하게 발버둥 치며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저 당당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불쾌한 기분을 애써 감추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곧이어 화려한 조명과 함께 쇼의 막이 올랐다. 강지우는 무대 뒤편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와 서연은 비밀리에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사설 디지털 포렌식 팀을 고용해 서연의 컴퓨터에 남겨진 기록이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작된 것임을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보안 카메라에 찍혔던 그 젊은 연구원의 뒷조사를 통해 그가 최근 거액의 빚을 갚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연구원의 자백이었다. 지훈은 그를 비밀리에 만나 그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모든 증거를 눈앞에 제시했다. 그리고 선택지를 주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법의 선처를 구하든가 아니면 유채린과 함께 주범으로 몰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든가. 겁에 질린 연구원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채린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고 어떤 식으로 범행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그의 모든 자백은 녹음되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일뿐이었다. 지훈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쇼가 펼쳐지는 동안 서연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거대한 적을 앞둔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민준 회장은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쇼를 관람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혼란을 예상이라도 한 듯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침내 화려한 피날레가 끝나고 디자이너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인사를 마쳤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위해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유채린이 우아한 몸짓으로 그를 제지하고 직접 무대 위로 올라섰다. 모든 조명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연극의 마지막 장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리엄 그룹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인 신소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 유채리는 손가락으로 객석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정확히 이서연이 앉아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저희가 그토록 믿고 기회를 주려 했던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이서연 씨입니다. 그녀의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서연에게로 터졌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뜬 채 쏟아지는 빛의 세례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유채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했다. 가난한 디자이너 지망생이라는 이유로 동정심을 얻어 저희에게 접근한 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그녀의 모든 범죄를,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지훈의 얼굴이었다. 유채린 씨, 그 연극은 이제 그만하시죠. 차갑고 단호한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유채린은 경악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강지훈이 어느새 무대 위로 올라와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지금부터 진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젊은 연구원이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다 서버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 유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화면에는 연구원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떴다. 그 돈의 출처는 유채린이 만든 유령 회사의 계좌였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채린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지훈 씨, 당신 저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어떤 목소리에 의해 묻혀버렸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연구원의 목소리였다. 유채린이 어떻게 자신을 매수하고 이서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돈의 10배를 더 줄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오리움의 안주인이 되면 자네를 디자인팀 수석으로 앉혀주지. 유채린 자신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기자들은 이제 유채린을 향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렌식 팀의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이서연의 컴퓨터 기록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에 앉아 있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어리석은 편견이 한 사람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이서연 씨에게 오리움 그룹을 대표해서 그리고 강지훈 개인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누명은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벗겨졌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사과에 장내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당당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결백은 증명되었고 진실은 마침내 승리했다. 굴욕감과 분노에 이성을 잃은 유채리는 무대 위에서 발악하다가 결국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 무대 뒤로 사라졌다. 상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민준 회장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서연과 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 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런칭쇼의 대혼란은 한편의 잘 짜인 막장 드라마처럼 막을 내렸지만 그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유채린의 악랄한 음모가 담긴 영상과 녹취록은 그날 밤 모든 언론사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오리엄 그룹의 후계자를 둘러싼 추악한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유채린의 이름과 그녀의 집안인 태성물산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유채린과 태성물산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여론의 문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셌다. 비도덕적인 행위로 경쟁자를 모함한 그녀에게는 희대의 악녀라는 칭호가 붙었고 태성물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주가는 폭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 이미지는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강민준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오리엄 그룹이 가진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태성물산의 숨통을 조였다. 수많은 협력사들이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들은 자금 회수에 나섰다. 유채린의 오만함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반면 이서연의 이름 앞에는 불굴의 신데렐라, 진실의 여왕과 같은 수식어들이 붙기 시작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낸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여러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는 그녀를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런칭쇼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챙겨들고 별채를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집사에게 강민준 회장님을 뵙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잠시 후 그녀는 강 회장의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조심스럽게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이유이자 그녀의 영혼을 담보로 했던 족쇄였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입니다. 회장님께서 제 집을 지켜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함께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부와 명예에 기대어 살아갈 여자가 아니었다.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너를
손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었단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그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세상에 서고 싶어요. 누군가의 약혼녀,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바로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보고는 숨을 멈췄다. 그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옥 같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 자신의 어리석은 편견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가 평생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둘러왔던 얼음 갑옷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맨마음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가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아는 한 가장 절실한 표현이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을 믿지 못했고 내 상처 속에 갇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지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고개를 그녀 앞에서 깊이 숙였다. 그의 행동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은 한 남자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 그의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지훈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나 당신의 배경이 없는 곳에서 오롯이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라야 비로소 당신을 동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그에게 내리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그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시간을 준 것이었다. 진짜 자신을 찾고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지훈은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만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강 회장에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가장 트렌디한 거리인 청담동에 SOYON이라는 이름의 작은 부티크가 문을 열었다.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디자인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는 패션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브랜드의 대표는 물론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어리엄 그룹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브랜드를 론칭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대신 자신의 꿈을 이룬 자의 당당한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의 부티크 오픈 파티가 열리던 날, 수많은 축하객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멋진 정장 차림의 강지훈이었다. 지난 1년간 그는 정말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차갑게만 바라보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빈자리를 통해 사랑과 신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더 따뜻하고 성숙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서연의 주변을 맴돌며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결코 그녀의 독립적인 행보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다. 파티가 끝나고 서연이 홀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훈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당신과 나 사이의 마지막 계약서요. 서연이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결혼 서약서가 아닌 파트너십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오리엄 그룹이 디자이너 이서연의 브랜드에 공식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녀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은 이러했다. 본 계약의 파트너인 강지훈은 파트너 이서연이 허락할 때까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 남을 것을 약속한다. 서연은 계약서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강지훈다운 고백 방식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사인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단, 이 계약은 언제든 더 영구적인 파트너십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상호 인지한다. 그녀의 글씨를 본 지훈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더 이상 계약에 얽매인 가짜 관계가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과 오해를 넘어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연인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계획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성공했다. 길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